부동산에서 누가 집 보러 온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그건 아드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무슨 소리야? 네가 사준 집이잖아.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오래된 4층 빌라의 3층에 살고 계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게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게다가 겨울에는 집이 단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워서 난방비 걱정에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의 주거 환경에 대해 언급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단 오르내리시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빌라도 너무 오래됐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형편에 집을 사드리기는 쉽지 않잖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크진 않아도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그렇게 큰 돈을 우리 집안을 위해서? 당연하지.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기도 한데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앞으로라도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시어머니께 새 아파트를 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었고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깨끗한 소형 아파트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 투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차피 투자로 사놓은 집에 겸사겸사 어머님이 사시면 나쁠 것 없겠다는 계산도 있었죠. 잔금을 치르고 시어머니께 열쇠를 드리던 날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네가 평생 모은 돈일 텐데.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가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별말을 다 하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시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가족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컸어요. 시어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후에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랑하시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칭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히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때만큼은 저에게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친정에도 자주 들러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도 잘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챙겨서 가곤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이선희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배려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어머니께 집을 사드리고 난 후에는 한동안 평온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니 댁에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머님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좋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너 덕분이야.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저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에 약속이 생겼다며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남편도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절약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고 술자리도 꼭 필요한 회식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팀원들이랑 회식 자주 하게 됐어. 이해해줘.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 잦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생겼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11시면 들어왔는데 이제는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심지어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미안. 술 마시다가 친구 집에서 그냥 잤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못 받았네.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걱정했잖아.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너무 잔소리하지 마.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핸드폰도 저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뒤집어 놓거나 들고 다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 씀씀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절약하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옷을 사고 비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유흥주점,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호텔바 같은 곳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 번에 100만 원씩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네. 친구들이랑 좋은 데서 한잔한 거야. 가끔은 이렇게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주잖아. 우리 저축은 어떻게 하고. 아, 진짜 답답하네. 내가 번 돈 쓰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해?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남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의논했을 텐데 이제는 제 말을 간섭으로 여기고 반발했어요. 더 큰 문제는 육아와 가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도 함께 했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만 있으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거나 잠만 자더라고요. 아빠, 같이 놀아줘. 아빠 피곤해. 가서 엄마랑 놀아. 아이가 아빠를 찾아도 귀찮아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직장 일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요즘 어때? 잘 지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너무 술자리가 잦아서 걱정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가 집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들이 밖으로만 도는 거야?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자고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네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남편을 잘 챙기면 밖으로 안 돌아. 네가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니까 우리 아들이 집이 싫은 거겠지. 저는 바가지 긁은 적 없어요. 그냥 너무 자주 밖에 나가니까. 아이고, 너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문제지. 남자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건 며느리인 제 탓이고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라는 논리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맞벌이하면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께 집까지 사드렸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새벽 3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점점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고 자신의 유흥에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언젠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예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그리고 저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간다며 나가고 평일에는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가 시간은 새벽이 기본이었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딸 유치원 행사가 있어. 이번엔 같이 가야 돼. 아, 그날 골프 약속 잡혀 있어. 미안한데 혼자 다녀와. 매번 그러면 어떡해.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고. 다음에는 꼭 갈게. 지금은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이라 빠지기 힘들어.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부부가 함께 왔는데 저희만 엄마 혼자였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왔는데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아빠가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 다음에는 꼭 같이 오실 거야.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일까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남편과 싸우는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유흥주점, 룸사롱과 고급 호텔바, 심지어 새벽에 분식집이라는 이름으로 40만 원을 결제한 내역까지.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유흥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몰래 확인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잠든 사이에 틈만 나면 확인했죠.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에는 어제 그 집 괜찮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 알아볼게.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한날의 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유흥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죠. 제가 아이를 돌보고 일하고 집안일하는 동안 남편은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사람이 자꾸 뭐라고 해서 짜증나. 그래? 며느리가 너한테 또 잔소리했어? 남자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맞아. 내가 번 돈 쓰는데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그동안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며느리한테 네가 너무 휘둘리지 마. 시어머니는 순전히 아들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집을 사드린 것도 그동안 시댁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방 출장 가야 해.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예전 같으면 걱정하며 챙겨줬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가방을 싸서 나갔죠. 남편이 떠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유흥비 지출과 가정 방임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사들인 아파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처분하고 싶은데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니까요. 다만 세금 문제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연락했습니다.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죠.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 주세요. 가능하면 빨리 처분하고 싶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일주일 안에 계약이 나갈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누가 집 보러 온다고 하던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드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무슨 소리야? 네가 사준 집이잖아. 네, 제가 산 집이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건 아드님께 물어보세요. 너 지금 장난해? 당장 취소해.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죄송하지만 이미 계약 진행 중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겠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도 할 말이 많아. 일단 앉아.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이 엄마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이미 계약도 진행 중이고 계약금까지 다 받았어. 이번 주 안에 잔금 치르고 명도하기로 했어. 미쳤어? 왜 멋대로 그런 짓을 해? 엄마는 어디 가서 살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산 내 명의 집인데 멋대로라니?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멋대로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데? 한번 열어봐.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들어있으니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드 명세서 사본, 핸드폰 대화 내용 캡처, 블랙박스 영상 스틸컷, 그리고 유흥업소 출입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회사 업무 때문에 접대를 하느라. 접대를 본인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냐? 지난 1년간 유흥비로만 5천만 원 넘게 썼더라고. 한 달에 평균 400만 원씩. 룸사롱, 고급 술집, 호텔바, 정말 다양하게 다니셨네. 여보, 이건 오해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거래처,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저는 특정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이 술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거래처 사람들이야? 우리 결혼식에 봤던 얼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골프 치러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유흥가에 있었던 것도 업무였어?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러.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풀 동안 나는 혼자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하면서 죽을 것 같았어. 당신은 언제 한 번이라도 육아를 도운 적이 있어? 집안일을 했어? 아이 유치원 행사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게 언제야? 미안해. 내가 좀 무리했어. 앞으로 잘할게. 잘하겠다고? 지난 1년 동안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술집으로 달려갔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야. 엄마가 왜?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당신이 어디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런데 오히려 나를 탓하시더라고. 내가 바가지 긁고 잔소리해서 당신이 밖으로 도는 거라고.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고. 심지어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까지 하셨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며느리한테 네가 너무 휘둘리지 마. 남편은 녹음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는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아니야, 그건 안 돼.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아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지.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정신 차릴게. 술도 끊고 유흥도 안 다니고. 당신은 기회가 너무 많았어. 그런데 매번 나를 배신했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아?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거긴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상이요? 어머님은 아드님이 유흥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는 것도 모른 척 하시면서 무슨 상의를 하라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같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남자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는 거지. 너가 너무 유별나게 구는 거 아니야? 한 달에 400만 원씩 유흥비를 쓰는 게 정상인가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안 가고 육아도 안 하고 술 취해 집에만 오면 잠만 자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며느리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런 거지. 집이 편하고 따뜻하면 남자가 왜 밖으로 돌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맞벌이 하면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댁도 챙기고 심지어 어머님 집까지 사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부족했나요? 그건 네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이 가정을 망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며느리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이제 어른으로 모실 일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요.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무슨 소리야? 내 집이 팔린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 제발 지금은 일단 나가 계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겨우 내보내고 나서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 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없어. 그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이 한참 동안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신뢰는 무너졌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가족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만 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이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밤을 샌 듯 푹 꺼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래.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 준비할 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마치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니까 유리합니다. 남편 측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양육권은요? 남편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으니 양육권도 부인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며칠 후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유흥비 지출 내역, 육아방임, 가정 무시 등이 모두 드러났죠. 남편 측 변호사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거래처 접대였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오늘 새로 간 집 괜찮았어. 다음에 또 가자. 우리 집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모르니까. 돈은 걱정 마.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이런 대화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판사님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몇 주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압박했어요. 전화도 수없이 걸어오고 심지어 제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이혼은 하지 마. 아이 생각해서라도. 아이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저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부모보다는 낫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은 체면이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저와 우리 아이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이 못된 것이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결국 욕까지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한편 시어머니 아파트는 예정대로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남편의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집을 왜 팔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었고 제가 받은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양육권은 제게,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6대 4로 나뉘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됐어.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아이는 가끔 볼 수 있을까? 면접 교섭권은 인정됐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아빠 모습을 보여줄 자신 있을 때만 찾아와.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유흥에 빠진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죠. 남편이 펑펑 돈을 쓸 때는 좋아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살 곳도 마땅치 않아서 이모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때는 제법 여유 있게 살던 사람이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추락한 겁니다. 몇 달 후에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셔. 병원비도 부담되고.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양육비라도 면제해주면 안 돼?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쾌차를 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엄마 때문이라도. 됐어. 양육비나 제때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 주 후에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서 아이를 만난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 얼굴 보러 왔어. 아이는 유치원 가고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아, 그렇구나. 사실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은 사양할게. 제발 들어만 줘.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거든.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건 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야?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유흥에 펑펑 돈 쓸 때는 생각 안 했어? 아마 지금 그 돈 있었으면 어머니 병원비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 아이 만나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정해진 날짜에만 찾아와. 남편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모든 걸 망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삶에 책임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 제 삶은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 서둘러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재우고 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제가 힘들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딸,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도 내 손주잖니. 언제든지 맡겨. 부모님은 제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때면 기꺼이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양육비는 제때 들어왔고 면접 교섭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진 날짜에만 이루어졌죠. 아이를 만날 때도 예전처럼 무성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빠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렇지. 근데 모든 가족이 다 똑같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 엄마는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우리 딸이랑 함께 있으니까.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홀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사람들 눈총도 그렇고 승진도 막혔고 차라리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양육비를 당분간 좀 줄일 수 있을까?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안 돼. 양육비는 법으로 정해진 거야. 당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가 겪어야 할 불이익은 없어. 알아, 그냥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럼 빨리 새 직장을 구하도록 해. 양육비 밀리면 법적 조치 취할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고 저는 더 이상 그를 구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다른 부모들을 보며 잠시 외로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왔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최고야.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이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엄마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다 자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둘이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가끔 양육비를 보내며 안부 문자를 함께 보내곤 해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다행이라고 짧게 답장합니다. 더 이상 그의 삶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저와 제 아이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것을 해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